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난달 이혼 과정을 끝내고 승진까지 해서 새롭게 인생을 살고 있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전 남편이 평생의 인연이 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6개월의 결혼 생활 후 이혼하고 말았답니다.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를 갈며 그런 집구석하고 인연을 맺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말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답니다. 저희 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음식 솜씨가 엄청나시거든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더 좋으신 편이라 저희 집 주방은 아버지가 꽉 잡고 계시죠. 두 분의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동네에서는 물론이고 멀리서도 저희 집 반찬이 먹고 싶다고 찾아오실 정도예요. 김장 시즌만 되면 예약 주문이 끊이지 않아서 요즘은 한정 수량만으로 예약을 받고 팔고 있답니다. 그런 두 분을 보고 자란 저는 나중에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칼질 연습도 하고 요리책도 많이 보고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제게는 요리에 재능이 없었어요. 칼질이나 먹음직스럽게 플레이팅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놈의 맛, 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혀에 문제가 있나 싶어 병원을 가보기도 했는데 딱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요리사가 되는 것을 포기한 저는 요리 사진을 찍는 일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에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홍보 사진을 찍는 일을 했답니다. 딱히 집에서 용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저 음식이 좋아서 저는 몇 군데 음식점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의 일솜씨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정직원 채용을 권해주셨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같은 계열의 다른 식당도 맡겨주셔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거든요. 남편을 만난 것은 취미로 나갔던 배드민턴 동호회였습니다. 친구 따라 왔다고 하면서 동호회에 가입하더니 넉살 좋은 성격으로 금방 동호회의 인기 스타로 자리 잡았죠. 저 역시도 호감이라면 호감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남편이 제게 먼저 사귀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저희는 4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다툰다고 하잖아요. 진짜 저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남편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하루가 멀다 하고 입씨름을 해야만 했답니다. 정말이지 사람 사이에도 상국이 있다고 들었는데 딱 저와 시어머니가 그런 관계였죠. 시어머니께서는 허세가 좀 있으신 편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셨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작은 곳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서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죠. 남편이나 저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무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호텔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곳에서 볼품없이 결혼식 할 생각을 하다니 세아가 너는 여자가 되어서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없냐? 어릴 때 입고 싶은 웨딩드레스, 꿈꾸던 결혼식장 이런 것도 없었니? 물론 있었죠. 지금 그 일랑 하나씩 제가 꿈꾸던 결혼식 준비하고 있는걸요. 어머니, 저희는 이런 곳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요. 그 일랑 저는 직장 근처에 집 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빠듯하거든요. 아니, 집을 둘이서 한다고? 너희 친정은 뭐하고? 친정에서 집도 안 해준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제가 해오다뇨.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식 비용을 아껴 집을 장만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는 제 말에 정말이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니 결혼하려면 혼수로 집을 해오라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그런 것도 준비하지 않을 생각이었냐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이 나가버렸죠. 남편 역시 잔뜩 붉어진 얼굴로 동네 부끄럽게 무슨 소리냐고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얼마나 자신이 훌륭하게 키웠는지를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남편감을 만났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부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면서 무슨 호텔이에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정할 테니까 그만 좀 참견하세요. 아니, 너희가 말한 곳을 하면 음식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 적어도 1인당 30만 원은 하는 그런 곳에서 식사 대접해야지 얼굴 들고 다니지. 30만 원이라니. 저희가 재벌집도 아니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진짜 자꾸 이렇게 나오실 거면 어머니는 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괜히 오셔서 분위기만 나쁘게 만들지 마시고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께 결혼식이 그렇게 부끄러우면 오실 필요 없다는 말까지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착하기만 한 자신 아들이 변했다며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고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반응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가볍게 말리고는 두 번 다시 결혼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라는 말로 간단하게 정리해버렸죠.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를 노려보시며 두고 보자는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의 허세를 겨우 잠재우고 어렵게 결혼식을 마무리한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두통이 밀려올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잠시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집안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매주 저를 불러다가 온갖 잡일을 시키는데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레스토랑이 주말에 많이 바쁘잖아요. 저 역시도 주말에 일이 많아 녹초가 되어 집에 잠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께서 떡하니 거실에 앉아서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한 번은 밸런타인데이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아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침대에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남편은 출장으로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이 벌써 마치고 왔나 싶어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문을 열었죠. 그리고는 너무 놀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계셨기 때문이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들어오셨느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떳떳하게 자기 아들 집에 못 들어올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집 카드키를 몰래 챙겨 가셨더라고요. 집들이 한다고 모셨을 때 말이죠. 늘 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으니 카드키가 사라진 것도 몰랐던 것이죠. 어머니, 이 시간까지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너 매번 이런 식으로 집에 들어오니? 지금 시간이 몇 시니? 도대체 밖에서 뭐 하다가 이제 들어와? 오늘 가게에 예약 손님들이 많아서요. 그러다 보니 마감이 늦어졌어요. 어머니 하실 말씀이란 게 뭘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급히 말을 돌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코웃음을 치시더니 제 앞에 팸플릿 하나를 내려놓으셨어요. 일본으로 가는 크루즈 여행 관련 홍보물이더군요. 저는 물음표가 가득한 얼굴로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번 여름에 친구들과 이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했으니 저더러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준비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머니, 준비하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준비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준비가 뭐겠어? 여행 준비지. 이번에 너희 결혼했다고 내가 한턱 내기로 했으니까 크루즈 6명이서 가는 거 예약 좀 해도 여권은 내가 따로 보내줄 테니. 지금 저더러 이 크루즈 여행 비용을 내라는 말씀이세요? 너는 젊은 애가 말귀가 그렇게 어두워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다니니? 당연한 말을 꼭 그렇게 묻고 싶어? 당연하다뇨. 갑자기 여행 경비를 대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당연한 소리예요. 저희가 결혼했는데 무슨 턱을 내신다고요. 저희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여행 보내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저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듣고 계시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니 갑자기 여행을 가신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여행 경비를 며느리인 저더러 다 내라고 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님께서 며느리 본 턱을 낼 수도 있죠.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핑계로 해외여행이라니 저는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던가요?
저의 이런 반응에 시어머니께서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놀란 얼굴을 하시고는 저를 보시며 그런 돈도 없이 살림을 살고 있었느냐고 따지듯이 물어보셨어요. 그리고는 이왕 말을 꺼냈으니 짚고 넘어가자고 하시더니 저더러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느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취조하듯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각자의 월급은 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개인 통신요금 같은 것들은 각자가 처리하고 관리비나 식비와 같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내서 생활하자고 했죠. 남편은 제게 시댁에 용돈을 드리는 것도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께 용돈을 매달 겨우 70만 원이 뭐니? 70만 원, 응? 그 도대체 어디다 쓰라고 코딱지만한 돈을 내밀어?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은 그이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거든요. 그이가 매달 70만 원씩 드리고 있는 줄은 저도 몰랐네요. 각자 알아서 하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너는 친정에 얼마 주고 있는데 설마 나보다 많은 건 아니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멀쩡하게 돈 벌고 사는 사람한테 용돈이 뭐냐고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하셔서 드린 적 없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뜨끔하셨는지 눈을 피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멀쩡해서 아직 돈 벌 수 있는데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저희 형제들은 그 누구도 용돈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시선을 피하시더니 갑자기 활짝 웃으시면서 그럼 저더러 돈이 굳는 것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던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제가 친정에 한 푼도 안 주고 있으니 돈이 굳는 거 아니냐며 그 돈을 자신에게 주면 되겠다고 하셨죠. 사돈이 안 받겠다고 하시니 내가 대신 받으면 되겠네. 넉넉하게 딱 100만 원만 보내주면 되겠다. 아니다. 그러지 말고 너 카드 좀 내봐라. 갑자기 카드라뇨. 저희는 신용카드 그의 이름으로 된 것이 전부예요. 그럼 이번 기회에 하나 만들어서 보내. 내가 용돈처럼 쓸 테니까. 그러면 딱 맞겠네. 그이가 매달 드리는 돈 있으시면서 무슨 신용카드예요, 어머니. 아니 너는 도대체 며느리가 돼서 뭐 하나라도 공손하게 알겠다고 하는 법이 없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알기를 을킬거리 개똥 취급을 해? 시어머니께서는 크루즈 여행도 안 된다. 용돈 100만 원도 많다. 거기다 신용카드도 못 준다고 말하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당장 처리해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막무가내셨죠.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분명 다음 주까지 해결하라고 했다고 하시고는 피곤하니 자야겠다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방금까지 피곤해서 미칠 것 같았던 몸이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겨우 씻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여분의 이불을 꺼내 몸을 뉘었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께서는 일찍부터 아침밥을 차리지 않고 뭐 하느냐고 잔소리셨어요. 저나 남편은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동안 쉐이크 한 잔이면 충분했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아니시다 보니 졸지에 아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전날 시어머니 때문에 잠을 설친 저는 아침을 차릴 기운이 없었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 밥을 차리는데 온몸이 천근만근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느려 터진 것이 군뱅이 같다고 옆에서 계속 잔소리셨지만 그 소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다시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은 하얀 천장이었어요. 거기다 알 수 없는 소독약 냄새와 정신없는 소리들이 들려왔죠. 주변을 둘러보니 응급실이더군요. 곧 의사 선생님께서 다가오시더니 기절해서 실려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임신 초기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자세한 진찰은 산부인과를 가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뒷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이라니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이라 머리가 멍해졌어요. 곧 응급실을 나서니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출장지에서 바로 돌아온 모습이었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며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놀란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산부인과 진료를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 말의 의미를 알아챈 남편은 활짝 웃는 얼굴로 당장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4주차였어요. 임신 초기에 절대적으로 조심하고 안정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더군요. 특히 응급실에 실려올 정도로 제가 약해져 있다는 말씀과 함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병원을 나섰는데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저를 데려온 것이 시어머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내가 도착하니까 어머니 일 있다고 하시더니 가시던데? 왜?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그냥 가셨다고요? 별 말씀도 없이? 당신한테는 아무 말 안 해요? 급하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시던데? 어머니랑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러고 보니 당신 쓰러졌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데려오신 거지? 저는 남편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대화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어하며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떠는 것이 전부인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용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다른 형제들도 다 조금씩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다 합하면 어지간한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될 거라고 말하면서 저더러 절대로 카드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용돈을 체크카드에 넣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카드를 쓰고 싶어하는 눈치이니 한도를 정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체크카드를 드리자고 말이죠. 그런 건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건강만 챙겨. 임신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네. 너무 좋다. 임신인 줄도 모르고 엄마가 되어서 그런 것도 모르다니. 당신도 처음인데 당연히 모르지. 거기다 아직 우리 신혼인데 이렇게 빨리 찾아왔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어? 그나저나 우리 현관부터 바꾸자. 어머니께 현관카드 달라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결국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현관카드를 받아낼 거라고 생각했지 아예 통째로 갈아버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실 모습이 그려지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렸죠. 집에 도착한 저는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편하게 집에서 쉬기로 결정했어요. 레스토랑에서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걱정하지 말고 쉬라고 해주셨죠. 정말이지 오랜만에 그렇게 푹 쉬어본 것 같아요. 잠을 그렇게 늘어지게 원 없이 잔 것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죠. 꿈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있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일찍 들어오다던 남편을 기다리고 누워있는데 현관에서 에러 소리가 자꾸만 들리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란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끈질기게 현관과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마자 화가 난 황소처럼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치더군요. 문이 고장난 것 같다고 하시며 왜 카드를 열리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모르는 척하며 이 시간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너 이게 무슨 짓이냐? 한도라니! 내가 오늘 어떤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시어머니께서는 카드를 하나 꺼내시고는 바닥으로 던져버렸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카드를 살펴보니 남편의 명의로 된 신규 카드더군요. 저는 남편의 추진력에 속으로 감탄하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 어디서 모르는 척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제게 당장 카드 한도를 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단 발뺌하고는 발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도까지 쓰셨느냐고 물었죠.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가 마음에 드는 가방 있기에 하나 사려고 했더니 한도 초과라고 떡하니 뜨잖아. 아휴 정말이지 아직도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 어떻게 할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머니 가방이란요. 갑자기 무슨 가방을 또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하나 선물해 드렸잖아요. 겨우 그거? 어디 브랜드인지도 모를 그 싸구려 지금 말하는 거냐? 그걸 지금 어디다 비교하고 있어? 네? 어머니께서 그 브랜드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해외에서만 파는 라인으로 사서 선물해 드렸는데 싸구려라뇨. 제 설명에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모르셨다는 얼굴로 그런 가방이면 미리 말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제게 타박을 주셨어요. 하지만 내심 만족스러운 얼굴 표정은 숨기지 못하셨죠. 더 웃긴 것은 그 말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한층 부드러운 목소리로 카드 한도를 풀어두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진짜 속물이란 우리 시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죠.
저는 남편의 명의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이번 크루즈 여행 전까지 저더러 카드를 새로 발급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죠. 그놈의 크루즈. 정말이지 도돌이표처럼 다시 튀어나오는 크루즈에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죠. 시어머니께서는 지금이 몇 시인데 집에 오느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마주치는 상황을 피해서 오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길 왜 오시는데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여보, 어머니께서 카드 한도 풀어달라고 오셨는데 당신 어머니께 카드 만들어 드렸어요? 한도를 풀라니 어머니 벌써 한도까지 쓰셨어요? 매달 드리는 용돈에 맞춰서 한도 설정해드렸는데 도대체 어디다 쓰셨기에 벌써 한도 초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한도를 고작 70만 원으로 해뒀다는 소리냐? 아니 누가 신용카드 한도를 그렇게 해준단 말이야. 한 달에 7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안 그래도 어머니께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크루즈 여행이요? 갑자기 무슨 크루즈 여행을 가신다고 그러세요. 그것도 일행 경비까지 다 저희더러 내라니.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요. 어머니 지난달에 중국 다녀오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조목조목 따지듯이 말하자 대답 한번 시원하게 못하시곤 괜히 저를 노려보기만 하셨어요. 그러고는 알겠다고 하시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죠. 속으로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괜히 나중에 불똥이라도 튀는 것 아닐까 생각했지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시어머니는 정도를 모르시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께서는 친구들에게 며느리 본턱은 내야 한다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오겠다고 하셨어요. 예약자들이 워낙 많은 레스토랑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크루즈도 물 건너간 상황이라 이마저도 거부하면 괜히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취소 자리가 있어 매니저님께 말씀드려 시어머니 자리를 만들어드렸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셨을 때 저는 병원 예약이 잡혀 있어서 반차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매니저님께서 전화가 오셔서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정말이지 입이 떡하니 벌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레스토랑으로 오신 시어머니께서는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시더니 와인까지 병째로 망설임 없이 주문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영수증을 가져다 드리려고 하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제게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직원이 당황하며 반문하자 제가 며느리라고 말씀하시며 며느리 이름으로 달아두라고 하시고는 그냥 나가려고 하셨다는 그 소리에 정말이지 식은땀이 다 나더군요. 직원은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으려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시어머니께서는 손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고 직원의 뺨까지 때린 상황이셨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미치겠더군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직원이었는데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질 않았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수습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한숨을 내쉬는 목소리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죄송하다는 소리뿐이었어요. 자기, 진짜 영수증도 놀랍지만 나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몰상식하게 나올 줄은 몰랐지. 아니 직원한테 손찌검이라니. 다른 손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무례야. 정말 죄송해요 매니저님.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은가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 당장 그만뒀지. 더 큰일로 번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써두긴 했는데 도대체 자기 시어머니 뭐하는 분이시래? 저는 몇 번이고 죄송하다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곧이어 받아든 영수증을 보는데 정말이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번해버렸죠. 6명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무려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 찍혀있더라고요. 코스 요리가 비싼 것은 둘째고 와인을 도대체 얼마나 드신 것인지 눈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매니저님은 제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 사건이 있고 한 달 후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혼이란 단어를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나 다름없는 사건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개모임을 저희 레스토랑에서 하겠다고 저더러 자리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난번과 같은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했죠. 그때는 우연히 취소 자리가 생겨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거기서 일한 지 오래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능력도 없느냐고 하시며 제게 화를 내셨어요. 저는 끝까지 원칙이 그렇다는 말로 응수했죠. 하지만 끝까지 시어머니께서는 막무가내로 요구하셨어요. 계모임 당일 시어머니께서는 아침부터 언제 시간이 되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제 말을 듣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저는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심호흡을 하고는 오늘은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오셔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녁에 가겠다고 하시더니 지난번에 먹었던 와인이 좋던데 미리 준비를 좀 해두라는 말을 하셨죠. 진짜 무슨 벽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문자까지 드리며 오늘은 오셔도 들어오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다가오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오실까?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떡하니 친구들을 이끌고 저희 레스토랑으로 오셨어요. 입구에서는 당연히 예약자 명단에 없다는 말로 친절하게 들어가실 수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며느리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시며 빨리 안내를 하라고 직원을 몰아붙이셨죠. 안에서 시어머니가 왔다는 소리에 저는 바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명 오늘은 자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셔도 들어가실 수 없다고 문자도 드렸는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너는 시어미가 하라고 하면 네 하고 그냥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지금 내 친구들 앞에서 뭐 나를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당장 자리 안 만들어? 어머니, 있지도 않은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정말 오늘은 예약자가 꽉 차서 안 된다니까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당장 자리 마련해라. 진짜 저는 초조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아랫배가 뭉근하게 당겨오는 것이 기분이 이상했죠. 속이 뒤틀리는 기분은 물론이고 아랫배를 누군가가 사정없이 당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붙들고 있자 곁에 있던 직원이 괜찮느냐고 물어보며 저를 부축했어요. 밖의 상황에 달려오신 매니저님께서 고통으로 일그러진 제 얼굴을 보시고는 당장 119를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 저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더러 괜히 수쓰지 말라는 말을 하시면서 어서 일어나 자리나 만들라는 그런 소리나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매니저님께서는 사람 아픈 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 손님에게 행패냐고 화를 내셨지만 매니저님께서는 무시하시고는 제가 정신을 잃을까 걱정되셨는지 자꾸만 말을 걸어주셨죠. 곧 119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죠. 그날 저는 아이를 잃어야만 했답니다. 누구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오셔서 행패를 부리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그 이유였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제게 찾아온 시어머니께서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씀하셨죠. 아니,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귀한 손주를 보내? 아휴, 결혼하기 전부터 건강검진 싹 했어야 하는데. 아휴, 아까운 내 손주.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뭐야, 뭐 그럼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유산하라고 뭐 너한테 시키기라도 했어? 아니면 제발 애 떨어지라고 기도라도 했다는 거야? 본인이 관리 못했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탓을 돌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우는지 아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당장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가려고 했다고 하시면서 몸 회복하고 나면 레스토랑에 다시 나갈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버렸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나갈 생각이라면 그날 못했던 개모임을 해야 하니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시곤 나가버리셨어요.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와는 하루도 더 같이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원하고 집에 오자마자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제가 퇴원했다는 사실을 안 남편이 들어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제 물건을 차곡차곡 담기만 했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당신 이렇게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 몰라?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은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말리셨다는데 왜 이래? 다 필요 없고 우리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여보, 당신이 지금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더 이상 당신 어머니랑 가족으로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남편은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며 자신에게 속 시원히 다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는데 다른 말이 뭐가 더 필요하겠냐고 그냥 서류 정리나 하자고 했죠. 남편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발 이유라도 좀 알자고 몇 번이나 저를 붙잡았죠. 저는 결국 시어머니와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했어요. 병원에 있는 저를 찾아와 한 소리까지 전부 다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지 못하더군요. 그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중얼거리기만 했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중얼거리는 남편을 보는데 애틋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죠. 저는 눈을 질끈 감고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 완성되는 대로 연락을 하라고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속상해하실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쭈뼛거리며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캐리어를 양쪽에 하나씩 끌고 있는 저를 보신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곤 그저 저를 꼭 안아주기만 하셨어요. 반찬 포장을 마치고 나오시는 아버지도 저를 보시고는 제 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셨죠. 제 방은 그대로였어요. 방금 청소를 마친 것처럼 뽀송한 이불과 함께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으니 그저 좋은 생각만 하고 푹 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나가시는 부모님의 등 뒤에 대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남편 역시 제 의사를 꺾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죠. 저는 다니던 레스토랑을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제게 다른 식당의 홍보 일을 당분간 맡아가면서 매니저로서의 일을 배워볼 생각이 없느냐고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셨죠.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정도 몸을 추스르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다가왔죠. 그날은 퇴근도 일찍 했겠다 부모님 가게에 일을 도와드릴 생각이었어요. 오랜만에 맛깔스러운 사진들도 좀 찍고 인터넷에 홍보도 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옥신각신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화내시는 목소리도 간간히 섞여 있었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홀로 나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떡하니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여기는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었어요. 반찬 가게에 반찬 사러 왔지 뭐 하러 왔겠니? 여기 이것도 좀 싸주시고요. 그래도 명색이 제가 따님 시어머니인데 넉넉하게 좀 담아주세요. 어머니, 그이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혼하기로 했는데요. 들었다. 네가 하자고 했다며? 아주 뭘 잘했다고 이혼을.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돈, 여기 이 양념갈비도 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듯이 이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께선 치가 떨린다는 표정으로 사실만큼 사셨으면 당장 나가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잘 먹겠다고 하시면서 계산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가려고 하셨어요. 당황한 어머니께서 계산하고 가셔야지 왜 그냥 가시냐고 붙잡으셨어요. 반찬만 120만 원어치 달라고 하셨으면서 지금 어딜 그냥 가시려고 하세요? 아니, 지금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어떻게 저한테 돈을 받을 생각을 하세요? 저요, 댁내 따님 시어머니예요. 자기 잘못으로 애 보낸 것도 그저 운이 나빴구나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 반찬 가지고 지금 돈을 내라니요? 말 같지도 않은 억지 부리지 마시고 반찬 필요하시면 돈 내고 가세요. 이게 무슨 행패세요? 그리고 자꾸만 제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내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본데 그게 다 네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야. 사돈어른, 이렇게 큰 반찬 가게 하시면서 어떻게 따님 보양식 하나 제대로 못 먹이셨대요? 사돈, 말이 지나치시네요. 하긴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120만 3천 원 결제하고 가세요. 제가 왜요? 이 정도는 정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동안 따님 때문에 제가 받은 손가락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딸 가진 죄인이란 말도 모르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뻔뻔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응수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장사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교양이 없어서야 되겠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그때였어요. 안쪽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셨죠. 밥을 짓고 계셨는지 한쪽 손에는 주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금방이라도 주걱을 휘두를 기세였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긴장하셨는지 한 걸음 물러나셨어요. 저 역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팔을 부드럽게 밀어내셨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 이게 무슨 개 짖는 소리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딸이 뭐 어쩌고 어째? 교양? 당신은 그렇게 교양이 넘쳐서 무전치식이나 하려고 하는 거야? 바깥사돈,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잘못하는데 시어머니가 되어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세요? 일이 바쁘다고 집안 살림은 나몰라 하더니 결국에는 애까지 잃어버리고 이렇게 흠 많은 며느리 받아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냐고요? 흠이라뇨. 사돈이야말로 그동안 우리 딸애한테 저지른 행동들 사과하고 여기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라고요. 사과라니. 이따위 집에서 키운 딸아이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작 이런 애랑 결혼하라고 키운 우리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철석. 시어머니의 외침에 결국 참지 못한 친정아버지께서 주걱을 크게 휘두르셨어요. 시어머니의 뺨에 불꽃이 튀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께서는 크게 휘청거리시며 바닥으로 쓰러지셨어요. 가게에 있던 손님들은 물론 저와 어머니까지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울렸어요. 씩씩거리던 아버지께서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보며 외치셨죠. 귀하게 키운 우리 딸이야. 당신 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아이도 마찬가지로 귀한 자식이라고. 그런데 뭐? 흠이 많아? 내 딸한테 지옥보다 더한 시간 겪게 만든 인간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고소할 거야. 내가 싹 다 고소해서 콩밥 먹일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감히 어디에 손을 대? 무식하게. 무식? 그래, 나 무식하다. 당신은 뭐가 잘났는데? 고소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 누가 겁낸 줄 알고? 시어머니께서는 각오하라고 하시고는 허둥거리며 가게를 나가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소금을 한 주먹 가져와서는 가게 앞에 골고루 뿌리시며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한동안 아버지께서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계셨어요. 저는 가만히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죠.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손을 토닥거리시며 저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견디고 있었느냐며 고생이 많았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한바탕 난리가 나고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든 먼저 주걱을 휘두른 사람은 아버지잖아요. 일이 커지면 분명 아버지께서 피해를 보실 것 같았죠. 저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잔뜩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가 끝나도록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초조해진 저는 시어머니께서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말려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어요. 제 말에도 한동안 침묵만 지키고 있던 남편은 무슨 고소냐며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다고 하곤 오히려 자신이 대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죠. 끝까지 못난 모습만 보이네. 내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신 많이 놀랐겠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어떠셔? 당신 탓 아닌 거 알아.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어?
당신이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나 잠깐 알아듣는 척 하시지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실 뿐이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나는 그저 우리 이혼이 다른 사건 없이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이런 일 안 일어나도록 할게.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전화 너머로 괴로워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해줄 말도 행동도 없었죠. 그저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죠. 저는 내용 증명이나 고소장이 집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돼서 좀처럼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아서 한다곤 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시어머니다 보니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일이 마무리되는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심하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려는데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레스토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찾는다는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저를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신다는 말인가 싶으면서도 오늘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하나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죠. 직원이 오늘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리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혼자 오셔서는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매니저님이 직원 사무실로 안내를 해드리라고 했다고 말해주었어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충격을 받고 말았답니다. 고작 일주일 정도 지났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모습이 제가 아는 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옷이며 가방이며 최고급만을 들고 다니시면서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오히려 잠을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을 하며 10년은 좋게 늙어버린 모습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시어머니라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뿌리치려고 했지만 어찌나 강한 힘을 쥐고 계시는지 풀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말이 막 나왔어. 생각도 안 하고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게.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번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너한테 사과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찾아왔어. 내가 진짜 미안했다.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죄송하지만 어머니, 저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든 그이랑 이혼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안다. 그렇게 쉽게 변할 거면 처음부터 이혼 소리도 하지 않았겠지. 그저 그냥 나를 용서해다오. 그거면 충분하다. 시어머니께서는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눈물을 글썽거리시며 사과를 하는데 이게 그냥 사과가 아닌 것 같았죠. 그런 제 의심에 확신이 더해진 것은 시어머니의 이상한 요구였어요. 자꾸만 제게 용서했다는 말 한마디만 남편에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복되는 그 말에 저는 제가 모르는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갑자기 왜 사과하려고 하시느냐고 물었어요.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도울 수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다른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그저 미안해서 찾아왔다고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자꾸만 제가 물어보자 횡설수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용돈도 다 끊어버리고 다른 자식들도 연락이 안 되고 내가 사채를 좀 썼는데 거기서는 자꾸 갚으라고 연락이 오고 너한테 용서만 받으면 그래도 우리 아들이 다 해결해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들한테 나 용서했다고 딱 한마디만 해줘. 결국 저나 저희 가족에게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없으시군요. 그저 어머니 생활이 불편해지자 찾아오신 거였네요.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그냥 빨리 아들한테 용서했다고 하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좀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자 결국 폭발하셨어요. 그저 용서했다는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그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될 일을 가지고 뭐하는 짓이냐며 짜증을 내셨죠.
저는 가까스로 시어머니의 손을 풀어내고는 절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저지른 행동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뒤늦게 아차하는 심정으로 저를 붙잡으려고 하셨지만 어림도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레스토랑 밖으로 쫓아내고는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애타게 부르셨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 뒤로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끝내는 등을 돌리고 말았는지 남편을 포함한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결국은 집을 팔아 빚을 정리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그다지 환영받는 존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차마 괜찮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 알겠다고만 했어요. 6개월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저는 제 일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을 편안한 상태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제 마음으로는 남편도 저와의 결혼 생활은 다 잊고 자신의 행복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영원히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편이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50대 여성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인생 이야기예요. 특히 고부관계가 담겨 있는데요. 어떤 희로애락이 펼쳐질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에는 정말 오랜만에, 아니 거의 처음으로 제가 겨울 김장김치 담그는 걸 쉬어봤는데요. 어찌나 한적하고 좋던지요. 여유가 생기니까 저의 지난 날을 더욱 돌아보게 되면서 사연을 써볼 생각도 나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에 저였다면 이렇게 유튜브나 실컷 보면서 사연까지 써버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인 듯 싶어요. 저는 3남매 마지로 태어났는데요. 친정 집안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꽤 부유한 편이었어요. 친구들에 비해서도 제가 하고 다니는 행색이 확실히 괜찮다는 걸 그 나이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제 나이 12살 때였네요. 집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어이, 윤 사장! 좋은 말로 할 때 내 돈 내놔. 사람 인내심을 이렇게 시험할 건가? 설마 돈 안 갚고 도망갈 생각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지옥까지 쫓아가 줄 거야? 저 자식을 봐서라도 비겁하게 야반 도주는 안 할 거라고 믿는다. 집에 있는 숟가락 한 짝까지 다 팔아서라도 내 돈 갚아! 집에는 험악한 표정을 한 어른들이 불시에 들이닥치기도 했었죠. 제 남동생들이 그때 9살, 8살이었는데요. 둘 다 기억력이 안 좋은 건지 모든 걸 다 기억하기엔 그때가 너무 어린 나이였던 건지 집안이 풍비박산 났었던 게 제 동생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군요.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아터진 집으로 이사가게 됐다는 사실만 머릿속으로 남아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 시기의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하거든요. 성인 되고 나서는 사실 흐릿해졌었는데 희한하게도 나이를 더 먹으니까 그때의 일들이 다시 되살아나대요. 사람의 뇌가 작용하는 건 참 웃긴 원리인 것 같네요. 이제는 다 끝이라며 탈출구는 죽음뿐일 것 같다면서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매일 비관적인 계획만 세우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 맞서 싸우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고 꿋꿋하게 외치셨으나 잠든 저희 3남매를 보시면서 베개를 만지작거리셨던 어머니. 우리 성희는 학교 다니는 거 재밌니? 갑자기 전학 가게 돼서 싫진 않았어? 학교 가는 거 재밌어요. 친구들도 새로 사귀었고 옆 동네에서 맛있는 떡볶이 파는 것도 찾았어요. 그래? 그럼 우리 성희는 계속 살고 싶나 보다. 이렇게 사는 것도 즐겁나 보다. 네? 엄마,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는 우리 가족하고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엄마는 싫은 거예요? 여기로 이사하고 나서 엄마가 맨날 우는 표정만 지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아니야. 엄마는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해. 그런데 사는 게 조금 버겁네. 가끔은 힘든 것 같아. 근데 이 힘든 세상에 우리 가족만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다 같이 먼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 그 나이에도 불길한 뉘앙스를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초점 나간 눈빛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애써 화제를 전환하거나 자리를 피했던 것이었죠. 어머니는 조금 이른 나이에 저를 가져서 결혼하신 거였고요. 대신에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찬 다음에 결혼하신 경우였어요. 아버지는 옛날에 개천에서 난 용으로 불리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일에 몰두하시고 사업도 시작하시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신 것이었죠. 그러다가 엄마를 만나게 되셨고 제가 생겨서 결혼식을 급히 올리게 됐대요. 아버지는 개천 용이셨지만 친가 집안이나 외가 집안이나 못 배우고 쭉 가난했던 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을 낳았다는 것으로 양가에서 눈총을 받으셨던 거겠죠. 아버지가 돈을 잘 버는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양가에 떵떵거릴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단 한 가지, 첫 아이를 딸을 낳았다는 것은 책 잡힐 사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두 번째 임신을 하셨을 때 제발 아들이기를 비셨대요. 아버지도 은근하게 설마 또 딸이겠냐 이러셨다고 했고요. 그런데 둘째, 셋째가 줄줄이 연년생으로 아들이 나왔으니 참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유독 당신의 아들들을 아끼셨어요. 양가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성숙하다고 해야 하나요? 좀 차분한 편이었대요. 애는 애다워야 예쁜 법인데 저는 애어른같이 보인다면서 배척을 당했었죠. 그건 그냥 제 타고난 성정이 그랬던 것일 텐데. 남동생들에게 밀려난 누나, 그러면서 유일한 딸로서 엄마를 오롯이 이해해주고 감정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 했던 첫째. 그게 바로 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집안이 폭삭 망했을 때도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늘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동생들이 보고 배운다, 누나가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었기에 제가 씩씩하게 굴어야만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집에서 살게 된 것에 불평불만 한번 터뜨린 적 없었고요. 교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죽도록 노력을 다해왔는데 그럼에도 부모님께서 힘들다,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쌓아온 걸 날려버린 이유로 사는 게 부질없다며 술을 찾으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정신 차리라며 잔소리를 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본인이 가장 세상을 놓아버리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 저는 그 즈음에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언제라도 우리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실 것 같았거든요. 또 깊이 잠들었다간 어머니가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걸 막지 못할까봐 밤에는 잠도 설쳐댔어요. 저는 항상 부모님께 어필을 하고 있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계속 살고 싶고요. 꿈이 많은 소녀예요. 우리 가족 열심히 다시 살아봐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며 부모님의 비위를 맞췄었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프고 씁쓸한 기억이에요. 2차 성징이 오면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생리조차 저는 집안에서 눈치를 봐야 했었거든요. 돈 한 푼이 아쉽고 아까운 상황인데 넌 왜 이럴 때 하필 생리를 시작한 거니? 생리 시작한다고 미리 말이라도 하든가. 하여간 진짜 도움이 안 되는구나. 여러모로 머리 아프게 하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주기 같은 걸 정확히 몰라가지고 언제 하는지 파악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원래 이런 건 딸한테 엄마가 교육을 해줬어야 마땅한 거 아닐까요? 저는 학교 친구들에게 조심스레 물어보고 나서야 생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어요. 다들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도 말이죠. 자연스럽게 겪은 몸의 현상이었을 뿐인데 저는 그것마저도 눈치를 보면서 죄인이 된 것 마냥 설설 기어야 했다는 게 당시에는 그저 서러웠을 뿐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으로 남았네요. 그런데 나이 먹고 나서 어머니한테 그때 일들을 여쭤보니까 기억도 안 나신대요.
정말 자기가 그랬었냐면서 기억도 안 나는 일들 괜히 들먹거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안에서 유일하게 기억력 좋고 기질이 예민하기까지 한 제가 다 잘못했나 봅니다. 제가 바랐다는 것은 단지 우리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 살아가는 것뿐이었어요. 제 그런 기도가 드디어 먹혔던 것인지 아버지는 다시 경제활동을 해보겠노라 선언하셨지요. 정신과 진단을 따로 안 받았기에 병명은 없다지만 분명히 중증 우울증 환자이셨던 게 분명한 어머니도 부업 일을 관두고 아예 식당 일을 다니시기로 했고요. 그런 변화 속에 휘말린 게 저였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 타 지역의 작은 고모 댁으로 가게 됐죠. 아유, 잘 나가던 우리 오빠가 주저앉아서 그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큰 조카를 떠안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고.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많은 눈칫밥을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낯선 곳에서 새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어색했건만 집에 와서는 온갖 집안일에 저보다 어린 사촌 동생을 밥 차려줘야 하고 숙제도 봐줘야 하고 준비물 챙겨주는 것까지 저의 몫이었네요. 아무도 저한테 괜찮냐, 힘들지 않냐, 빈말이라도 물어주지 않아서 저는 항상 혼자 알아서 공부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고요. 대학은 진작 포기했었고 바로 취업이나 했어요. 기숙사 제공되는 곳에 합격해서 작은 고모댁을 떠났고요. 그래도 몇 년 함께 지냈는데 네가 없어진다니까 너무 아쉽구나. 우리 애들도 네 손길 없으면 자기 양말 하나 못 찾는데. 아유, 당장 내일부터 어쩌면 좋을지. 넌 성실하고 착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딜 가서 시작하든 잘 될 거야. 좋은 말씀 감사해요, 고모.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저 맡아달라 하셔서 난감하셨을 텐데 받아주신 것도 정말 감사했었고요. 입 하나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동생들보다는 당연히 널 치울 수밖에 없었겠지. 이해는 가더만. 그나저나 넌 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침착하고 어른스럽구나. 잘 돼서 성공하게 되면 우리 가족 잊지 말어. 돈 벌게 되면 우리한테 성의 표시 좀 하고. 너같이 성숙한 애는 내가 이렇게 따로 말 안 해줘도 해야 할 도리를 잘 알지? 그럼요. 저 맡아주신 거 은혜 안 잊을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저는 착하고 피해 안 끼치고 수동적인 역할에 충실했죠. 돈 벌고 나서 고모에게 그 성의 표시라는 것도 꼬박꼬박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었건만 그거 다 알면서도 저한테 돈을 받아갔던 고모도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친정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저한테 번 돈을 달라고 했던 건 예사였고요. 제 일에 간섭하면서 오만 것에 다 참견을 놨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옮겨도 눈총을 받았고 연애를 시작했더니 엄한 잔소리가 쏟아졌고 정말 숨막히는 나날들이었네요. 그런 제가 결혼을 제법 일찍 했어요. 말수는 적은 대신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않으며 또한 성실해 보였던 남자하고요. 부친이 병환 중이라서 힘든 시기였는데 저란 여자를 만나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며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말해주는 것에 제가 넘어갔어요. 저한테 유순하고 사려 깊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들기도 했었거든요. 남편은 3남매 중 둘째였어요. 위로는 누나가,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었죠. 어디서 많이 본 구조이지 않나요? 바로 제 친정이요. 제가 장녀,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잖아요. 그런데 시댁도 똑같이 딸, 아들 이렇게 셋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에 제가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의 심정을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돼? 딸이라서 더 엄마랑 가깝다고? 첫째라서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웃기지들 마셔. 나는 평생 장녀랍시고 오만 희생 다 해왔고 딸이랍시고 오만 차별 다 당해왔어. 아버지가 맨날 나한테 개집년 운운하면서 나 기사라 다니는 꼴 보기 싫다고 욕하셨던 거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 엄마, 나한테 넌 네 동생들 보살펴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했었지. 그거 왜 내 쓸모는 없다고 그러셨잖아. 이제 내가 그 말 돌려드릴게. 엄마를 보살펴드릴 의무는 아들들한테만 있어요. 딸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시어머니의 거취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시누이가 아주 신랄하게 떠들어댔었죠. 마치 이날만을 기다렸노라고 외치는 사람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크게 외쳤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에서 나는 빠지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만류했었고 시동생이 그건 아예 가족 간의 인연 끊자는 것 아니냐며 따졌었죠. 그러자 시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목소리 안 듣고 산다면야. 나야 좋지. 나한테 고통과 굴욕만 안겨줬던 이놈의 집구석. 이런 계기로 연을 끊게 된다면 나로선 쌍수 들고 환영이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시누이는 마치 또 하나의 저를 보는 듯 했어요. 정확히는 제가 저렇게 되고 싶었으나 엄두를 못 내는 모습 말이에요. 남편과 시동생은 시누이의 기세에 맥을 못 췄죠. 친정보다 시댁이 편한 나 같은 사람도 없을 거야. 날 이렇게 만들어준 우리 가족 정말 대단하다. 잘들 살아보셔. 난 관심도 없으니까.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돌아섰을 때 저는 괜스레 제 친정을 떠올려 봤어요. 저에게도 과연 친정보다 시댁이 편하다는 말이 적용될까 싶어서요. 왠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서 뭐 하나라도 더 뜯어내고 싶어서, 뭐 시켜먹고 싶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친정 식구들을 생각하니 차라리 시댁이 훨씬 나은 듯 싶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착한 아이 증후군이 뭔지 아시나요?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 같은 걸 숨기고 타인의 말에 순응하면서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는 경향을 뜻하는 거거든요. 제가 TV에서 이 내용을 보고 딱 제가 그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것은 바로 이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니 우리 부인이 최고다. 정말 고마워.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내 일생일 때 행운이었나 봐. 남편이 저를 향해 고마워해주는 것도 좋았고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아내가 된 것 같아서 고향감도 느꼈었죠. 형수님! 정말로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 집에 형수님 같은 분이 오셨나 모르겠어요. 집안의 복이겠죠?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형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시동생이 저를 축켜 세워주면서 듣기 좋은 말로 열심히 저를 포장해주는 것도 좋았어요. 그제서야 제가 시동생한테서 형수라는 윗사람이 된 것 같더군요. 자리를 인정받은 기분이었네요. 또한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저희 친정 식구들이 저를 덜 못살게 굴 거라고 예상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데 어떻게 앞으로 참견을 할 엄두가 났겠나요? 그런데다가 저는 힘들겠다는 동정을 받을 수 있었죠.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 어쩌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냐면서 친정 식구들이 답지 않게 진정으로 저를 염려해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토록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받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봐주는 것. 친정 식구들이 해주기를 오랜 세월 바랐었거든요. 착한 아이 증후군에 눌려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라왔던 저는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음에도 제 스스로 주체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기보단 저희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중점으로 두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나 이렇게 애쓰는 거, 힘든 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욕구들이 오랜 세월 눌려왔었으니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것에 있어서도 좋은 며느리, 착한 딸 이런 모습으로 비치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저는 시어머니께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여파로 시어머니께서 한 번 쓰러지셨었대요. 그리고 그게 시작점이 되어서는 그 후로 건강이 영 시원치 않아지셨죠. 제가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를 잘 돌봐드리고 싶었어요. 시누이는 자기는 절대 시어머니 못 모신다면서 일찍이 발을 뺐으니 그것에 또 시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왜 상처를 안 받으셨겠나요? 제가 그런 부분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죠. 비록 제가 딸은 아니지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서요.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고대고 모진 시집살이 당할 때 낳고 키웠던 첫째가 바로 우리 딸이었어. 내가 지를 얼마나 예뻐하고 잘 키워줬는데 뭐? 내가 지를 어쩌고 저쨌다고 아유 다 부질없다. 옛날에 충분히 가족 간에 벌어질 수 있었던 상황들을 가지고 그렇게나 가슴속에 담아뒀고 아직도 이를 박박 깔고 있었다니. 아유 내 딸이지만 정말이지 너무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애야.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사춘기 애 같다고.
시어머니께서 어찌나 분하셨으면 당신의 가슴까지 퍽퍽 두드리시며 시누이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손을 잡아와서 꼭 만져드렸어요. 어머님, 이젠 제가 곁에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모시기로 했으니 이제 저랑 잘 지내봐요. 어머님 앞으로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 저희랑 오래오래 지내주세요. 네? 이제 그만 신경 쓰시고요. 그래, 이제는 네가 있구나. 우리 큰며느리, 내가 비록 사우는 우리 불효녀 딸이랑 생각이 똑같다며 구는 배은망덕한 놈을 들였지만 며느리만은 내가 아주 기똥차게 잘 들였어. 효녀도 이런 효녀가 없지. 아유, 사돈댁은 어째 이렇게 딸을 예의 바르고 참하게 키우셨대? 난 우리 큰며느리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곱고 야무지다고 생각했었어.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내가 요리하는 거, 살림하는 거, 되는 데까지 내 비법들 다 전수해 줄 테니까. 저는 친정엄마의 눈치를 빌빌 살펴가며 커온 딸이었고 성인이 된 후로도 이렇다 할 관계의 회복이 없었지만 시어머니와 애틋한 고부관계를 만든다면 그 결핍이 채워질 것도 같았죠. 시어머니를 모실 당시 저희 아들 첫째가 2살 배기였어요. 함께 육아도 해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손자를 정말 예뻐해 주셨던과는 별개로 힘든 일에는 쏙 빠지셨죠. 제가 아이 우는 것 좀 달래달라고 부탁드리면 계속 안고 있으려니까 내 허리가 나만하질 않네. 그렇다고 앉지 않으면 애가 울음을 안 그치잖니. 그냥 네가 애 좀 잘 달래봐. 나한테 그러지 말고. 이러면서 슬쩍 거절을 하시고요. 저는 아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 죽겠는데 시어머니의 매 끼니 챙겨드리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려니깐 체력이 못 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집에 어른이 계시는데 제가 퍼져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우선 저희 집 환경에 적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께 다가갔고 제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매 순간 다 해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당신이 공언하셨던 것들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몸이 되는 대로 같이 집안일 하겠다 하셨고 부엌 관리는 특히 전담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안 이루어졌죠. 몸이 되는 대로 하셨던 건 외출이었으며 돈 쓰기셨네요. 사람이라는 게요, 계속 주기만 주고 받는 건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서운해지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어디까지나 시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실감이 됐어요. 한 사람의 배우자이고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에 앞서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게 남편의 인생에선 먼저였겠죠. 그 우선순위 쉽게 안 바뀌더군요. 제가 모시자고 전적으로 동의했던 것, 제가 책임지겠다는 그 각오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못 버텼을 거예요. 그만큼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 때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시누이나 시동생이나 타 지역에서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쉽게 말이 남아 어머님 며칠 모시겠느냐라는 제안이 안 나가더라고요. 동서는 저에게 대단하다고 했었죠. 형님, 둘째 임신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시어머니 모시면서 남편 내조하고 아이 돌보고 거기에 임신해서 몸 관리까지 정말 쉽지 않으시겠는데요. 근데 둘째 낳으시고 나중에 직장생활 다시 하실 계획도 있으시다면서요. 형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뭐든 다 척척 해내는 슈퍼우먼 같으시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동서. 치켜 세워주니까 나 되게 민망하다. 그냥 집안 살림하면서 어머님 말동무 해드리고 그러는 것밖에 없어. 특별할 것도 없는걸. 사실 특별할 것 투성이었지만 말로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죠. 동서가 저를 대단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봐주니까 괜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정말 웃기지도 않는 사람이었네요. 남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고 억눌러가면서 살아왔던 걸까요? 어쨌든 저는 형님 덕분에 결혼한 거예요. 형님 아니었으면 진짜 결혼까지 못 갔을걸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덕분이라니? 에이, 그렇잖아요. 형님이 나서서 어머님 모시겠다고 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머님은 오가실 데 없었을걸요? 불안불안하게 혼자 지내시다가 못 버티고 자식들 집 전전하면서 지내셨을 것 같지 않아요? 형님이 어머님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 거예요.
전 도저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아서요.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 우리 남편이 장남이고 내가 큰 며느리니까 순서가 아무래도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뿐이야. 그렇게 여겨주시니 다행이네요. 형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어머님 모시고 살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형님 으쌰으쌰 하시도록 응원할게요. 저 완전 형님 팬이잖아요. 동서가 깔깔거리면서 환하게 웃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부끄럽거나 민망해서가 아니었고 왠지 모를 수치심, 모멸감 이런 것들이 저를 휘감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정들을 인정해버리면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진 나쁜 며느리야.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버릴까봐 스스로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동서는 저의 성향을 꿰뚫고 저를 한껏 이용해 먹으며 비웃어왔던 것 같네요. 자발적인 호구가 집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자기는 편한 입장이었겠어요. 내 희생을 모두가 알아주겠지. 다들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내가 집안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줄 거야.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죠. 제가 희생을 자처함으로써 제 존재감이 빛을 발하는 거라고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된 것도 다 제 덕택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았더라면 과연 시누이가 자기 모친이 다시 잘 지내보자며 내민 손길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다른 가족들이 그 부분을 내려놓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시누이도 본인이 시어머니를 안 모셔도 된다는 확신이 있는 상황이니까 못 이긴 척 모녀가 그런대로 잘 지내게 됐던 거예요. 저희 집 둘째는 딸인데요. 저는 아들, 딸 차별 없이 제 새끼들이니까 공평하게 예뻐해줬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조금 달랐어요. 잭! 어디 네 오빠가 먹을 반찬에 손을 대? 지저분하기 싫어. 넌 네 앞에 있는 거나 먹어야지. 네 오빠 걸 탐내면 안 돼. 저희 딸에게 쉽게 잔소리하시고 훈육을 하셨죠. 손녀보단 손자가 듬직한 건 어쩔 수 없지 않냐는 게 시어머니의 주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첫째를 더 오래 보고 지냈으니까 둘째보다 정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저는 집에서 남동생들을 더 귀히 여기는 부모님을 겪어온 사람이었기에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죠. 어머님, 제발 거듭 당부드리는데 애들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일 나가고 집에 없을 때는 어머님이 애들 보시잖아요. 어머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자꾸 이렇게 차별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차별식이나 했다고 넌 자꾸 똑같은 소리를 내대니? 같은 말 그렇게 반복하면 실례인 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휴, 내가 어련히 손주들 똑같이 예뻐하지 않을까봐 걱정도 팔자다 너는. 같이 살면서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무조건 참았고 저들였어요. 어른 이겨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또한 둘째 낳고 나서 제가 몸이 안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갓난아기였던 저희 둘째, 길을 안 쓰고 안 돌봐주시려고 했던 시어머니, 그것도 제가 안 따지고 넘어갔었죠. 남편한테 도움을 청할 때마다 바깥일하는 남자들에게 집안일 도와달라 하는 건 안 된다며 막아서셨던 시어머니. 그러시는 것에도 제가 토 안 달았어요.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젖먹이 둘째 보살펴가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고 시어머니 밥 차려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저였지만 제가 가게를 위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맞벌이 부부로 저희 집이 거듭나면서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지자 도저히 싫은 소리를 입에 안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자식 키우실 때 딸하고 아들하고 차별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손주들한테도 대물림 해주실 건가요? 그럼 나중에 손녀한테 미움받는 할머니 되셔도 상관없으시다는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죠. 네가 어떻게 그런 심한 발언을 할 수 있냐는 눈초리로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었으니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손자 손녀 차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래 차별하셨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나가서 돈을 버니까 긴 시간 시어머니께서 뭘 하시는지까지는 다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었으니 저희 딸한테 참 두고두고 미안한 부분이에요.
시누이네, 시동생네 두 집은 저희 집 덕분에 정말 편하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 돈을 주기는 했었죠. 원래는 아무것도 못 받았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외출하셨다가 쓰러지신 이후로 그때부턴 시누이네랑 시동생네로부터 돈 받았네요. 금액은 한 달에 10만 원씩이었어요. 저희 집에 오는 돈은 그러니까 20만 원이었는데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오만 생색을 내던지 시누이는 차라리 직설적으로 말을 딱딱 뱉는 스타일이라 나았죠. 문제는 동서였네요. 형님, 어머님 팔토시 사드린다고 하셨던 건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이 찾으시는 재질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거 사셨어요? 아, 그거 아직 못 샀어, 동서. 인터넷에서 사야 하는 건데 찾아보기도 만만치 않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 까먹게 되네. 팔토시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사셨어요. 에이, 형님. 그러시면 제가 물주로서 조금 속상할 수도 있어요. 정 그러면 동서가 주문해 줄래? 나보다 인터넷 쇼핑 잘하잖아. 어머, 형님! 제가 돈 드리는 입장인데 물품까지 제가 사드려야 한다고요? 그건 좀 너무하셨죠. 팔토시 이번 주에는 꼭 어머님께 사주셔요. 제가 어머님이 팔토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다음에 안부 전화 드릴 때 확인할게요. 한 달에 10만 원 주면서 물주요? 그것도 받기 시작한 지 3개월째였나 그것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생색내는 것에 너무 황당했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랑 남편이 거듭 안 된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음에도 초겨울 날씨에 몰래 친구분들 만나러 외출하셨다가 쓰러지셨던 거였거든요. 뇌 쪽 문제였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집으로 오신 이후로 기저귀 차고 생활하셔야 했어요. 거동이 어느 정도 회복되시기 전까진 제가 기저귀도 갈아드렸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어머니의 심각한 상태를 다들 봤었기에 저희 부부 눈치를 보면서 한 달 10만 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거예요. 그 의미는 이거였죠. 돈 받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어머니 책임지고 모시라는 그런 거였어요. 5만 원을 줄 순 없으니까 사실상 최소 금액이 10만 원인 셈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큰 소리에 오만 생색들을 다 내니 제가 스트레스로 위장병까지 왔었네요. 직장 다니면서 시어머니 병수발 들고 애들 챙기고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몸이 나만하질 않았고요. 잠에 들 때면 저는 항상 내일이 오지 않기를, 그냥 이대로 눈 감아서 영영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품곤 했어요. 이미 깨달았던 점도 있었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친정집 망하고 어머니가 잠자리에 들면 내일아 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눈을 감으셨거든요. 그때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네요. 또한 제가 한계까지 치달아 힘든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됐죠. 제가 도움을 청할 가장 가까운 상대는 사실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하고는 첫 단추를 잘못 꿰n 죄로 이미 집안에서 역할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걸 뒤집기엔 엄두가 안 났으며 그럴 생각만 해도 피곤했지요. 차라리 그럴 바엔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느 날 제가 물걸레질을 조용히 하다가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시누이랑 통화하고 계셨고요. 예, 넌 내가 너한테 설마 나 데리고 살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니? 참나, 어차피 나는 며느리가 수발 다 들어주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텐데 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설마 내 딸 고생시킬까봐? 아서라, 고생은 며느리 몫이지 딸 몫이 아니니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지난 세월의 그 어떤 순간들보다도 서러웠을까요? 저의 모든 헌신을 그저 당연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군 언제부턴가 가식으로나마 고맙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신 시어머니. 그러면서 손주들에게는 자애롭고 위엄 넘치는 할머니이길 바라시며 늘 욕심내셨고 애들 교육에도 필요 이상으로 잔소리를 얹으셨죠. 중요한 일은 언제나 아들과 상의하길 원하셨으며 저에겐 상의가 아닌 통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싶었네요. 심란함을 안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됐어요. 시어머니의 건강 문제가 염려돼서 외식하지 말자고 얘기가 맞춰졌어요. 그 말인즉슨 저희 집에서 생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토요일 이른 저녁에 다 같이 모이기로 해놓고 저는 그 전날부터 엄청나게 준비에 매달렸네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메뉴들로만 구성했고 과일도 아낌없이 사놨고요.
음식 한 가지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었는데 여러 개를 하려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안 거들어주셨어요. 내가 생일상 주인공인데 내가 같이 일하면 그건 그림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전날 밤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멀찍이서 구경만 하셨죠. 조금 가감없는 표현으로 종년이었던 저는 그때도 그저 묵묵하게 상을 차렸어요. 생신 당일 동서가 준비한 케이크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소대로의 착한 아이 증후군 환자였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케이크 드시면 안 되는데. 지금 혈당 관리 엄격하게 하셔야 할 때라서. 형님, 생신 같은 날에는 그래도 케이크 정도는 어머님도 드셔주셔야죠. 그렇게 빡빡하게 구시면 없던 병도 생기겠어요. 안 그래요, 어머님? 이거 케이크 위에 장식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제 깜짝 선물이 들어있어요. 시어머니 건강 걱정을 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저 혼자였네요. 동서의 기세에 눌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시어머니께서 케이크 위에 장식물을 열어보시는 걸 구경했죠. 그런데 그 장식물을 뽑자 줄줄이 현금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게 다 뭐니? 아유, 끝도 없이 딸려 나오네. 설마 이거 다 진짜 돈인 거야? 그럼요, 어머님. 제가 가짜 돈을 드리겠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로 용돈 준비한 거예요. 재밌죠? 다들 동서의 젊은 감각이 센스 넘친다면서 칭찬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입이 찢어지려고 하시더군요. 야, 준비 많이 했구나. 이게 다 얼마니? 100만 원이에요. 마음 같아선 더 드리고 싶은데 형편을 맞춰서 최대한 준비했어요. 100만 원이라는 소리에 제가 내심 놀라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동서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우리 예쁜 며느리. 난 오늘 아침에 우리 큰 며느리로부터 멋대가리 하나 없는 돈봉투 얄부리한 거 그거 하나 띡 주는 거 받았거든. 아유, 안에 꼴랑 10만 원 들어있는 거 보고 기분이 내심 상했었는데 우리 작은 며느리가 제대로 내 면을 살려주니까 기운이 팍팍 샘솟는구나. 동서를 칭찬하시는 것까진 좋은데 제 이야기를 끼우시는 것에 무척 당혹스러웠네요. 더 관건은 그 다음 순간이었죠. 저랑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께서 엄청 정색을 하시더니 예, 큰애야. 너는 좀 본을 받아야겠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난기 없이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가 뒷목이 확 당기면서 시야가 흔들렸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머리 꼭지가 돌았던 거죠. 동서는 능글맞게 손사래를 치고 있었고요. 그때 제 눈에 저희 애들이 보이더라고요. 애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자기 엄마가 가족들 다 모인 데서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애들이 절대 반기지 않을 테고 좋은 영향 결코 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큰애가 작은애보다 월등히 못하니 이거 원. 이렇게 생일 같은 중요한 날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네. 그때 시어머니께서 쐐기를 박으셨고 전 오랜 세월 축적돼 있었던 제 안의 자아가 와장창 깨지는 것을 느꼈어요. 착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걸린 호구자아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동선에 가서 사세요. 제가 말하자마자 얼음물이라도 확 끼얹어진 듯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다들 놀란 표정으로 잘못 들었나 하는 기색이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흘겨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너 왜 이러니? 너답지 않게 씨를. 그러세요? 저다운 게 뭔데요? 저다운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궁금하네요. 어머나 얘가 휙 돌았나. 갑자기 진짜 왜 이래? 너 미쳤니? 아니요. 미친 건 어머님 같은데요? 어머님 진짜로요. 지금 미친 노인네처럼 보여요. 온갖 수발 다 들어온 사람이 지금 이 생일상 준비까지 다 한 사람이 거기다가 10만 원도 내기까지 했는데 뭐 누굴 본받아야 한다고요? 기가 막히네요, 어머님.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어머님 못 모시겠어요. 치매 오신 것 같아서 무섭거든요. 입에서 많은 말이 줄줄 나갔어요. 상 아래로 감춰진 제 두 손이 흥분으로 벌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올곧게 나가서 다행이었죠. 제 발언에 모두가 난리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뻘개진 얼굴로 저한테 소리를 치시려다가 뒷목 잡고 주저앉으셨네요. 그 와중에 동서가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형님, 술이라도 드셨어요? 아, 진짜 왜 이러세요? 당장 어머님께 사과드리세요.
아, 동서. 우리 동서가 효심이 나보다 지극하지. 그래, 내가 여태까지 동서의 몫을 빼앗아서 미안했어. 앞으로 동서가 어머님 모시고 살아주라. 지금 당장 내가 어머님 짐 챙길 테니까 모시고 가.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모시라뇨? 동서는 재택근무 중이라서 외출도 안 하잖아. 어머님 모시기 딱이지. 아, 내가 어머님 생신인데 100만 원도 못 내놓고 정말 못난 며느리였지 뭐야. 10만 원은 이미 드렸으니까 남은 90만 원 드려야지. 이거 동서한테 입금해줄게. 모시고 지내는데 보태서 써. 동서가 덜덜 떨리는 입술 사이로 뭐라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저를 노려봤죠. 그 옆에서 시동생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시누이네는 불똥 튈까봐 저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딴청 부리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외쳤죠. 당신, 지금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아무 상의도 없이 엄마를 이제 안 모시겠다느니 뭐니 어떻게 이런 행패를 부려? 남편이 외치는 순간 희한하게도 제 손에 떨림이 멎었어요. 그리고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있는 제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여유롭게 웃으면서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입 닥쳐. 너 나한테 이혼당하고 애들이고 재산이고 다 빼앗기고 쫓겨나고 싶거든. 그 입 다시 놀려봐. 어디 한마디만 더 해보라고. 그러자 남편은 객기도 부리지 못한 채 입을 닥쳤어요. 단 한 번도 제 이기심을 위해 성질을 부려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게 바로 저였거든요. 그걸 남편이 다 알고 봐왔는데 제가 미쳐 날뛰니까 상황이 제대로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을 테지요. 정말로 남편이 거기서 더 짓거렸다면 이혼이었어요. 눈치를 챙긴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선 제가 시어머니의 짐을 챙기는 걸 도와줬기에 망정이었죠. 그날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셔갔어요. 시동생이 자기 형 누나의 눈치를 엄청 살피면서 동서를 설득한 결과였죠. 시누이네도 무언의 압박을 가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너 나한테 이런 거 후회할 거다. 죄송하다고 언제 인사하러 오나 보자. 이렇게 중얼거리시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동서의 차에 올라타셨죠. 저는 그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동서의 발언에는 못 들은 척하기가 쉽지 않았죠. 어차피 며칠 지나면 화 풀고 먼저 연락 주실 거죠? 살다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이 형님한텐 그런 날이었겠죠. 전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기다릴게요, 형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왜 그렇게 웃음이 나던지요. 아니라고 대꾸하면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차질을 빚을까봐 일부러 별 말은 안 하고 웃어만 줬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한 것인지 동서는 무척 안심된다는 표정으로 떠났었죠. 하지만 착각도 유분수였어요. 며칠이라뇨. 몇 주가 지나도 저는 그들을 찾지 않았어요. 너무 홀가분해진 일상에 스스로 놀라서 처음엔 적응이 안 됐을 정도였고 애들하고 오붓하게 시간을 즐길 수 있어서 행복했지요.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다시 어머님 맡아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며칠만 봐주시는 건 안 될까요? 제발요. 동서가 우는 소리를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댔어요. 연락 피했더니 제 남편을 통해서까지 연락을 했고 시동생도 빌다시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어머님 시설에 모실 때 됐잖아. 시설 알아봐. 동서는 똑똑하니까 그런 거 알아보는 거 문제 없지? 화이팅!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난리쳤었죠. 100세 시대인데 어머님 연세에 시설 입소는 시기상조라고요. 더 이상 착한 것에 강박 따위 없는 제가 속 시원히 말해줬습니다. 몸이고 정신이고 이미 훅 가셨는데 뭔 놈의 시기상조야. 이혼하자는 소리를 상당히 재미있게 돌려서 하네? 아니야, 이혼이라니. 난 당신하고 우리 애들밖엔 없어. 남편이 당황해서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다신 시어머니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안 꺼냈어요. 저는 시누이한테 연락해서 시어머님 시설 보내는 걸 동서랑 상의해서 두 집이 알아서 해결하라 했죠. 저는 할 만큼 하고도 남았으니 양심껏 두 집에서 해결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두 집은 거리상 번갈아 가면서 모셔도 됐을 텐데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시설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이 집안에서는 아무도 시어머니를 모실 수 없었던 거였죠. 내가 내 복을 발로 찼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 그간 미안했어. 응? 우리 지난 날은 잊고 다시 잘 지내보자꾸나. 우리 손주들 집에 이 할미가 없으니 얼마나 허전해 할꼬. 어머님,
그 지난 날이 길어도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아요. 애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집 넓어진 것 같다고 너무 잘 지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전문 인력 있는 곳에서 지내셔야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잘 지내세요. 그 어떤 전문가가 있어도 너만 하겠니? 우리 큰며느리, 큰애야. 나 좀 다시 받아다오. 다른 연놈들은 가족도 아니야. 그건 내 자식들도 아니야. 너밖에 없구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호소하셨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고 저도 마음을 굳힌 후였으니까요. 시설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돈은 시누이와 시동생이 쭉 부담하기로 했어요. 저는 찾아가서 뵙는 것도 안 했네요. 희한하게 안 뵙고 싶더라고요. 오랜 세월 너무 혹사당해서 그런지 이번 생에서는 이제 그만 배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제 자신이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동서는 그렇게나 제 욕을 많이 한 모양이었어요. 시누이한테 연락해서 제 욕을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던데 그래놓고선 얼마 안가 시누이랑 둘이 싸웠다는 게 정말 웃긴 대목 같아요. 저는 친정 식구들한테 의무감으로 연락했던 것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연락이 와도 제 할 말만 정확히 했더니 편해지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변했다고요.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면서 저를 또 흔들려고 하길래 저는 지금이 좋다고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이 말을 하면 다들 침묵하더군요. 없거든요. 저한테 해준 게. 오랜 세월 남한테 착한 사람으로 잘 보이고 싶어서 등신처럼 살아온 것을 마냥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저의 성향을 이용해서 저를 안 좋게 몰아간 모든 존재들을 돌이켜보면 씁쓸할 뿐이죠.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사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저는 꽤 행복한 것 같습니다.